그리고 3번입니다. 유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 내역을 결산에 반영하시오. 물론 이 부분 차변, 대변 이렇게 수동결산 가능합니다만 우리는 자동결산으로 푸는 것이 훨씬 편하다고 했습니다. 자동결산을 풀 것이고요. 4번도 자동결산 항목 맞죠? 대손충당금 설정. 5번도 매출채권에 대한 인식이니까 자동결산 맞다. 그러면 수동결산 작업이 모두 끝났으니까 이거는 다 드시고요. 자, 그리고 결산자료 입력이라는 자동결산 메뉴를 엽시다. 그래서 1월부터 12월 이렇게 열어서 자, 첫 번째 유형자산 감가상각비 문제죠. 자, 그러면 자 이거를 기계장치 감가상각비가 4,200만 원인데요. 요거는 생산부산합니다. 그러면 자 제조 원가 쪽에 있어야 되겠죠. 자, 이쪽 경비에 있는 감가상각비 중에서 무슨 자산이라고? 기계장치라고. 기계장치. 이쪽을 안에다가 4200000 적어주면 되는 것이지. 그리고 비품은 관리부서, 즉 판매관리비로 적어야 되겠지. 자, 그러면 비품은 감가상각비가 판매관리비 쪽에 있겠다. 판매비와 관리비에 있는 감가상각비 중에서 비품이죠. 비품. 여기다가 적어주면 되겠네. 1400000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다. 그 다음에 차량 운반고는 다시 생산부서 매출원가 쪽으로 가야 되겠지. 자, 160만 원, 160만 원 차량 운반고에 대한 자, 그죠? 경비 쪽에 있는 감가상각비에서 차량 운반고 여기서 160만 원, 1600000 이런 식으로 입력하면 되겠지. 그 다음에 4번 기말 잔액에 대한 외상 매출금은 2%, 받을 엄은 1%로 대손율을 적용해서 보충법에 의한 대손충당금 추가 설정이다. 그러면 대손상각 요거 화면창을 열어서요. 자, 단기 대여금 미수금 이런 거 계산되는데 요거는 지우면 되는 거죠. 요거는 별다른 거 없으니까 스페이스바를 이용해서 지우고 요거 두 개만 설정하면 되는데 문제는 외상 매출금은 2%고요. 얘는 1%다고. 그러면 물론 계산기로 두드려도 됩니다만 여기 자동으로 계산되는 기능이 있으니까 요거 활용하면 좋겠지. 그래서 대손율 2%를 하고 하면은 자, 이게 외상 매출금에 대해서 추가 설정해야 되는 1520400 그죠? 15210 요게 자동으로 계산되죠. 그래서 요거를 살짝 메모지에 적어두고요. 그 다음에 1%로 설정했을 때 받을 엄은 1%죠. 그럼 요거는 1%로 딱 계산해보면 1160000 계산된다고. 요거를 살짝 메모지에 적어준다고 합니다. 메모지에 적어뒀던 내용을 이제 적으면 되겠지. 수기로 적으면 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자 이걸 2%로 그냥 일단 설정하면 15215 400 자동으로 끌려가죠. 오죠. 근데 받을 엄은 2%가 아니고 1%니까 아까 1%로 계산해봤던 메모지에 살짝 적어놨던 1160000으로 바꾸어치게 하면 된다. 그리고 요 단기 대여금이나 미수금은 필요 없다고 했죠. 그러면 스페이스바 눌러서 없애면 되겠다. 됐습니까? 요 작업이 끝나고 나서 결산 반영 탁 눌러주면은 제다리로 딱 꼽혀가지고 꼽혀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다 이거지. 됐죠? 자, 4번 끝났고요. 작업 5번째. 기말 현재 수탁자에게 미판매 제품 1,500만 원 있다고 통보받았으며 기말 재고 실사 결과 원재료 2,500만 원, 제공품 1,000만 원, 제품 3,000만 원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면 자, 원재료 제공품은 제시된 금액 그대로 입력해 주면 되고 제품은 3,000만 원 플러스 1,500만 원 더한 4,500만 원을 입력해 주면 되겠지. 됐죠? 그러면 원재료 쪽에 원재료 기말 재고 원재료 기말 재고 2,500만 원. 그 다음에 제공품은 1,000만 원. 1000000. 그 다음에 제품은요. 제품은 3,000만 원 플러스 1,500만 원, 4,500만 원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다. 됐죠? 자, 이렇게 입력하면 자, 모든 자동 결산 입력이 완료되었고요. 자, 입력 완료되면은 전표 추가를 클릭해서 자동 전표 생성해주면 모든 작업이 끝났다 이겁니다. 됐죠? 문 닫으시고 자, 그러면 원천징수 문제로 이제 넘어가도록 합시다. 자, 첫 번째. 다음은 여성 사원인 박예성입니다. 이 사람의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가족에 대한 내용이고요. 이 자료에 대해서 사원 등록 메뉴에 연말정산
에 필요한 소득공제 사항을 사원 등록 메뉴의 부양가족 명세 탭에 입력하시오. 단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닌 경우에는 아예 입력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네요. 뭐 시킨 대로 하면 되겠습니다. 자, 아래에 제시하는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별도의 소득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가정하고요. 박예성 씨의 경우 종합소득과세표준 계산할 때 합산되는 종합소득 금액이 3천만 원 이하다. 이 자료는 뭐겠습니까? 부녀자 공제 요건 중에서 보면 종합소득 금액이 3천만 원 이하라는 요건이 있었죠? 요거 때문이다. 이거 읽는 순간 아, 부녀자 공제 동그라미 체크박스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우리가 딱 인식하면 되겠지. 그 다음에 부양가족들은 소득세법상 소득공제 요건을 충족한 경우 모두 박예성 씨가 소득 및 세액공제 받는 것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고요. 본인 정보 나와 있고요. 자, 이렇게 부양가족들 나와 있는데 이 중에서 기본공제 대상 되는 것만 입력하라고 돼 있죠. 그럼 여기서 바로 분석해 볼까? 친할머니고요. 자, 주거 형평상 별거 중이고 그러면 부양가족 되죠. 배우자 이진호 근로소득 금액이 5,200만 원, 100만 원 초과니까 공제 못 받죠. 자, 분양자 공제할 때 배우자가 있기만 했으면 나는 무조건 내가 여자고요. 배우자 남편이 있다 그러면 무조건 나는 분양자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조건은 종합소득 금액이 3천만 원 이하인 경우라면 됐죠. 그래서 그 배우자가 남편이 소득을 뭐 100만 원 넘게 받는지 작게 받는지 그런 건 상관없습니다. 분야자 공제는 됐죠. 그래서 우리가 소득금액 100만 원 그거하고 분야자 공제하고 막 섞어가지고 이렇게 막 혼돈하신 분들이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장남 이민호고요. 자, 2013년생이고 그럼 나이 요건 충족하니까 그 소득금액 별다른 언급 없으니까 공제 받을 수 있고요. 이민호 마찬가지로 2015년도 올해 태어났으니까 기본공제 대상자 되고 출산공제도 가능하겠지. 이민호는. 그리고 친동생 92년생이니까 20살 초과하죠. 그래서 이 동생은 기본공제 대상자 될 수 없다. 그래서 동그라미 한 하나, 둘, 셋, 요 세 사람만 추가로 입력하면 되겠지. 됐죠? 자, 그러면 사원 등록 메뉴 열어서요. 자, 박예승에 대한 부양가족 명세 자료를 입력하랍니다. 자, 첫 번째. 자, 박예승에서는 일단 분야자 공제 체크박스 해야 되겠지. 그 다음에, 자, 친할머니입니다. 친할머니면 직계 존속 되겠죠. 그러면 소득자의 직계 존속. 자, 김지연. 그 다음에, 자, 주민등록번호는 440201 1220001 이렇게 되고요. 자, 60세 이상에다가 체크박스 하면 되겠지. 그리고 71세니까 경로우대에 자연스럽게 자동으로 체크박스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진욱은 넣을 필요 없죠. 그리고 장남이니까 직계 비속 되겠죠. 직계 비속 4번 적으면 되겠다. 자, 이민호 이렇게 적으면 되고요. 1번 적고요. 이민호는 주민번호가 1305130101110 이렇게 적으면 되고요. 20세 이하의 체크박스 하면 되겠지. 그리고 자녀고요. 6세 이하 뭐 이렇게 프로그램 내에서 자동으로 딱 체크박스가 됩니다. 그 다음에 4번 차남입니다. 이민우 이렇게 적어주고요. 자, 주민번호가 150101 30101110 이렇게 적어주면 되고 20세 이하 이렇게 체크박스 하면 15로 출발하니까 출산 입양 공제도 자연스럽게 프로그램에서 자동으로 체크박스가 딱 되는 거 확인했네요. 자, 이렇게 입력하면 되겠죠. 그래서 기본공제 대상자 되는 사람들만 입력하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작업을 하면 모든 작업이 끝났다라고 봐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메뉴 닫으시고 자, 두 번째 문제로 넘어갑시다. 자, 연말정산 문제겠죠. 자, 사원코드 102번 신동명입니다. 사원 등록 메뉴의 부양가족 명세 탭과 그 다음에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 메뉴의 연말정산 입력 탭 요거를 두 작업을 해라 이겁니다. 자, 신동명이 공제받을 수 있는 공제는 모두 공제받도록 하고 세부담이 최소화되도록 하자. 단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닌 경우에도 반드시 입력하라. 이번에는 모두 다 입력하고 나서 혹시라도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니면 부라는 체크박스를 하랍니다. 자,
신동명은 뭐 그냥 보내니까 끌려올 것이고, 정인영, 일단 먼저 분석 먼저 해볼까? 정인영, 자, 총급여가 300만 원이라고요. 자, 300만 원이면 근로소득 공제 빼면은 근로소득 금액이 100만 원 이하 되겠죠. 그럼 이 사람은 가능하다. 장남, 자, 11살이고요. 뭐 소득 없으니까 가능하고요. 차남, 올해 출생됐으니까 출산 입양 공제 쪽에 동그라미 체크박스 하는 것. 자동으로 체크박스 되겠지만 그 부분을 확인해야 되는 작업이 필요하겠죠. 기본공제 대상 가능하고요. 유정이 장모인데요. 71세인데요. 양도소득 금액이 150만 원 있다. 그러면 양도소득은 분류과세이지만 100만 원 여부 따질 때는 모두 다 합해가지고 따진다고 했죠. 자, 100만 원 초과되니까 기본공제 대상자가 될 수 없다. 그래서 입력을 하고 나서 부로 체크박스 하면 되겠지. 자, 그리고 밑에 연말지산 추가 자료는 자, 요거 그 부양가족 입력택 파고 나서 그냥 바로 입력하면서 분석해 보도록 합시다. 됐죠? 자, 그러면 사원등록 메뉴 또 한번 열어야 되겠네. 자, 이번에는 신동명, 부양가족 명세 이렇게 해가지고요. 자, 모두 다 입력해야 되겠죠. 일단 자, 정인영 배우자입니다. 3번 정인영 1번 해가지고요. 84 1111 2 11111 1 뭐 이렇게 적읍시다. 그 다음에 배우자 공제받을 수 있으니까 이 배우자로 체크박스 해두면 되고요. 그 다음에 신윤우라고요. 장남 그러면 4번 신윤우. 자, 주민등록 번호가 04 1111 311111 이렇게 적고요. 20세 이하의 체크박스 하고 그러면 자녀에 딱 동그라미 되죠. 오케이. 그 다음에 4번 신윤호. 이번에는 주민등록 번호가 2로 1111 311111 이렇게 하면 자 20세 이하 맞고요. 자 출산 예병에 동그라미가 된 거 확인했고요. 6세 이하도 동그라미 됐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유정희요. 유정희는 장모니까요. 자, F2키 눌러서 배우자의 직계조속 이렇게 클릭해야 되겠지? 오케이. 2번으로 입력합니다. 그 다음에 유정희 이렇게 적어주고 1번. 그 다음에 44 1111 2 1111 그 다음에 자 여기는 60세 이상이 아니고 부로 체크박스 해야 되는 거지. 그래서 72세지만 경로우대 공제 이런 거 전혀 안 된다. 왜? 기본공제 대상자 자체가 안 되니까. 이렇게 하면 자 첫 번째 작업인 사원등록 메뉴의 부양가족 명세 탭 작업이 완료됐다 이겁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닫으십시다. 닫으시고 자 이제 연말정산 추가 자료 입력 메뉴 열어서 자 F2키 눌러서요. 누구? 신동명 불러옵니다. 불러가서 연말정산 입력 탭 여기다가 입력하면 될 것이지. 됐죠? 자 이제 하나씩 보면서 분석하면서 바로 입력합시다. 자 국민연금 본인 국민연금 부담금 200만 원 당연히 공제받을 수 있는데 자동으로 끌려온다 이겁니다. 이 부분은 급여 줄 때 국민연금 냈죠. 그래서 그 부분은 급여 자료 입력에 있는 자료로서 그대로 이쪽으로 끌려오게 된다. 그 다음에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분 300만 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급여 자료 입력 메뉴에 입력되어 있거든요. 그게 그대로 끌려오게 된다. 됐습니다. 그 다음에 본인의 생명보험료 120만 원 보장성 보험이죠. 오케이. 그러면 보장성 보험 일반 이쪽에다가 1200000 적으면 되겠다. 그리고 유정이 장모의 보장성 보험료 100만 원. 자, 장모님은 기본공제 대상자 아니었죠. 그래서 이 부분 보험료는 공제 못 받는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신용카드 등 본인 신용카드 사용액 2천만 원 있는데 대중교통 이용액이 80만 원 포함되어 있다. 그러면 2천만 원에서 80만 원을 뺀 1920000만 적어주면 되겠지. 자, 신용카드 바로 입력합시다. 신용카드 화면창 열어서 신용카드 쪽에는 1920000 이렇게 적어주고요. 그 다음에 그 대중교통이 80만 원 있었죠. 대중교통 여기 800000 이렇게 적어주고요. 그 다음에 배우자 정인영의 직불카드 사용액 1000만 원 있는데 전통시장 사용액 400만 원 포함되어 있다. 그러면 직불카드 600, 전통시장 400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지. 직불카드 600 그리고 전통시장 400 그죠?
오케이. 그 다음에 장남의 현금 영수증 사용액 50만 원 있다. 자, 그러면 현금 영수증도 적어야 되겠네. 적어줘야 되는데 500000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다. 됐죠? 자, 그러면 신용카드에 대한 공제는 다 끝났네. 확인 누르시고요. 자, 이제 의료비 볼까요? 자, 본인 건강검진비 되고요. 본인 컨택트 구입비, 컨택트 렌즈 구입비 대리기는 되는데 60만 원 중에서 50만 원까지만 된다 이겁니다. 자, 그리고 차남 병원 진료비 200만 원 이것도 되죠. 그리고 장모님은 소득 금액이 많아가지고 기본 공제 대상자는 되지 않지만 의료비는 그 성격상 소득 금액 요건, 나이 요건 따지지 않고 다 인정해 준다고 했죠. 그래서 이것도 인정됩니다. 자, 그리고 의료비는 임명란에 구분되어 있죠. 그래서 본인과 65세 이상의 경로자에 대한 의료비인지 아니면 그 외의 일반 의료자인지 이렇게 나누어서 입력하도록 되어 있거든. 자, 요 차남의 의료비는 200만 원, 요거는 일반 의료비 쪽에 적어줘야 되고요. 그리고 장모님은 71세로서 65세 이상 맞죠? 그래서 장모님 거 150만 원, 내 거 100만 원 해가지고 250만 원은 본인 및 경로자에 대한 의료비 그쪽 라인에다가 적어줘야 된다 이거지. 그래서 250만 원과 200만 원 이렇게 나누어서 입력한다 이거지. 됐죠? 그러면 의료비 중에서 본인 경로자 있죠? 여기다가는 2500000 적어주고요. 일반 쪽에는 2000000 이렇게 적어준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교육비입니다. 교육비는 자, 장남의 방과후 학교 영어회화 수업료 요거 인정됩니다. 장남의 보습 학원 수강료. 자, 초등학교 입학한 이후에는 학원비 인정 안 된다고 했죠. 이게 인정 안 되고요. 장모님의 뭐 방송통신대학 수업료 직계 존속은 설사 이 장모님이 기본공제 대상자요건 충족한다 하더라도 교육비가 인정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인정되는 건 only 90만 원 한 건밖에 없네. 됐죠? 자, 교육비는 초중고 이쪽에서 자, 초등학생이죠, 장남이. 오케이. 그러면 초중고 이쪽 초중고 쪽에다가 적어주면 되겠지. 여기다가 얼마요? 그 90만 원이었죠. 90만 원. 오케이. 900000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다. 자, 이렇게 입력하면은 자, 모든 입력이 완료됐다라고 판단되어지네요.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입력이 완료됐고, 자, 이렇게 이상으로 자, 이번 제 64회 전산 세무 2급 풀어보았는데요. 이번에 보니까 부가가치세 신고서 문제도 조금 까다롭게 출제되었고, 그 다음에 연말정산도 은근히 이게 시간이 많이 걸리도록 주민등록 번호가 입력되도록 이렇게 문제가 출제되었고, 그리고 회계 처리에서도 우리 충당 부채 우리가 자주 쓰지 않는 그 조금 생소한 계정 과목들이 사용되었고, 그래서 다소 까다롭게 느껴질 수 있는 시험이었다라고 봐지는데요. 중요한 포인트는 이겁니다. 우리가 본문에서 항상 강조됐던 그 포인트만 가지고 딱 중심을 잡고 문제를 풀면은 이렇게 다소 생소한 부분이 하나둘 있다 하더라도 중심 잃지 않고 끝까지 쭉 시간 안에 풀 수 있다 이겁니다. 시간 안에만 풀면 맞출 수 있는 거지. 그리고 사실은 우리가 안 배운 내용을 하나도 없었다는 거지. 조금 다소 생소한 부분이 등장했다 이거 일뿐. 그래서 이렇게 어떤 변수가 생기더라도 항상 우리가 실전에서 자신감 있게 하려면 뭐라고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본문에서 포인트, 강조했던 포인트를 항상 쥐고 있고 확신을 가지고 신속정확하게 시간 관리하면서 끝까지 푸는 것이 중요하다 이겁니다. 이거를 한 번 더 조금 더 머리에 상기해 주시고요. 자, 이상으로 이번 기출문제 풀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